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 제1편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에 있어서는요, 출제가 되면은 한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출제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 출제가 되면 한 문제, 여기서 이제 큰 절로 말하면은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학의 학문적 의의하고 접근 방법, 그리고 제2절이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다 해가지고 부동산학의 학문적 목표, 이렇게 크게 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1절 학문적 의의와 그 접근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기 학문적 의의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 교과서에서는 세 학자의 학문적 의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1이 이제 김영진 교수, 제2가 이창섭, 그 다음에 제3페이지를 넘기면은 안정근 교수와 워포드 교수의 이렇게 학문적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김영진 교수와 이창섭 교수 두 분의 학문적 정의를 가지고 한번 전반적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1절에 보니까 김영진 교수의 그 부동산학의 의의가 뭐냐를 보니까 이 김영진 교수의 이 의의는 뭐 출제되는 지문으로 종종 나옵니다.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장에 이창석 교수의 학문적 의의를 보니까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현상의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물적, 경제적, 법률적 제 측면을 못하는 연구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분 것을 한번 믹스해서 전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뭐냐, 학문적인 연구 대상이 뭐냐. 이 학문적 연구 대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학문적인 그 범위, 연구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겠죠. 그러한다면은 여기서 연구 대상을 보니까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 활동에 대한 이렇게 표현했고, 이창석 교수는 부동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한다면 이 부동산 활동이 뭐냐, 이에 대한 개념도 종종 가끔 출제가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우선 출발한다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활동을 이걸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을 부동산 활동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즉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 이걸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현상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부동산 활동이 반복되고 규칙화돼서 일상적인 법칙성을 띌 때에 이걸 우리가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닌 말로 사회현상, 사회활동, 자연활동, 자연현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가 구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활동과 현상의 차이점, 활동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닌 말로 인간의 활동을 말하고, 현상은 활동이 반복 규칙화돼서 하나의 법칙성을 띌 때 이걸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사회활동이라는 것은 사회활동과 사회현상이 비교를 해보더라도, 사회라는 것은 인간의 집합체를 사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회활동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집합체인 그 인간들의 활동이 사회활동이고, 그럼 사회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인간들의 활동이라는 사회활동이 반복 규칙화돼서 하나의 무엇을 들 때, 법칙성을 들 때 이게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동일한 논리로 활동과 현상의 차이점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활동은 인간의 활동이고 현상은 반복 규칙화된 하나의 법칙성을 질 때 이걸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니까 연구 대상이 활동과 현상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학의 학문적 범위도 크게 둘로 나눠지겠습니다. 하나는 무슨 론? 활동론과 하나는 무슨 론? 현상론으로 나눠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학문적 연구 범위도 연구 대상이 이러하니까 그 학문적인 범위도 크게 둘로 나눠질 것이다. 활동론과 현상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것이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활동론과 현상론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뭐 좀 출제되는 범위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가 앞으로 정리해야 될 범위를 한번 정해보자는 얘기죠. 그러한다면은 활동론과 현상론이라는 것은 이것은 학문으로 볼 때 이것은 총론이 아니라 무슨 논이 되겠고 강론이 되겠고 어느 학문이나 그 총론을 규제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있을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총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크게 부동산학의 카테고리는 크게 총론과 강론인데 강론은 활동론과 현상론이고 활동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소유 활동과 무슨 활동으로 나눠지죠? 거래 활동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나눠지죠. 이때에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나눠질 때에 이 소유 활동이라는 것은 이용, 관리, 개발 이렇게 셋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소유를 한다는 것은 소유하는 과정에서 이용하고 또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소유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소유활동은 이용, 관리, 개발활동 이렇게 나눠지고 거래활동은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 뭐 입지다, 금융이다, 신탁, 권리 분석이다, 뭐 중개다, 컨설팅이다 여러 가지의 이런 거래활동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활동론은 소유활동과 거래활동으로 구분되고 하는데 이 활동론이 이 교과서에서 몇 편을 구성하는 거 아니? 몇 편을 구성하죠? 3편을 구성하게 됩니다. 3편을 구성하게 되고 현상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경제론이 되겠습니다. 경제론이 되죠. 이 경제론이 교과서에서는 몇 편을 구성하고 2편을 구성하게 되고 총론은 몇 편이죠? 1편을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 거래활동 중에서 감정평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감정평가론의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된 편으로 해서 감정평가론을 몇 편으로? 4편으로 이렇게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편제는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1편, 2편, 3편, 4편 구분이 되는데 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가 오늘 첫날이니까 첫 진도가 나가는 거니까 한번 교과서 가장 앞쪽을 보면은 컨텐츠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봐주실까요? 가장 앞에 보면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목차가 컨텐츠에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차가 있죠? 못 찾으시나요?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1편 부동산학 총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T를 봅니까? 앞을 봐야죠. 앞을 보세요. 앞에 나와 있잖아. 목차 나와 있죠? 그럼 1편 뭐가 나왔습니까? 총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총론 분야가 14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4회 이 총론 분야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5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5회 때도 여기 1장 1편을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항상 사장 특성이 있죠. 특성에서는 어느 시험에서나 꼭 반드시 몇 문제 출제된다. 2문제가 꼭 출제됩니다. 10회 때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1편에서 6문제가 출제됐었고 10회를 제해놓고 11회, 12회, 13회, 14회 4문제가 출제됐는데 4장에 보면 챕터 4 뭐가 나왔어요? 부동산의 특성 나왔죠? 이 부분에서는 꼭 몇 문제, 2문제가 출제가 되고 1장, 2장, 3장에서 이 3장, 이 3개 장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디서 출제가 될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출제 위원이 아니니까
1장, 2장, 3장에서 2문제, 그리고 4장에서 꼭 항상 몇 문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4회 때 작년에는 2장에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서 2문제가 출제됐고 특성에서 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편이 경제론이 무슨 논이라고 그랬어요? 현상론이라고 그랬죠. 현상론 경제이론에서 작년도에 출제가 참 많이 됐습니다. 무려 18문제가 됐습니다. 18문제가 됐는데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많죠. 경제론 여러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경제론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 경제론에서 18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투자론이 좀 출제 비중이 높지요. 투자론에서 8문제, 투자론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경기 변동론에서 한 문제, 그리고 완전 경쟁시장의 경제 분석에서 5문제,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게 4문제, 그래서 4, 5, 하나, 8 해서 1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편 부동산 강론이라고 나왔습니다. 강론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이 부동산 강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총 출제 문제가 1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1문제가요. 11문제가 출제되고 4편 감정평가론에서 7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1편 4문제, 18문제, 7문제, 11문제니까 토탈 11문제, 7문제니까 토탈 몇 문제죠? 40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럼 강론 파트에서 보니까 1장과 2장이 부동산의 이용관리 그리고 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용관리 개발 1장과 2장이 여기서 부동산 활동론에서 무슨 활동을 말하죠? 소유활동 분야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활동 분야를 말하고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개발과 입지 권리 3장이 입지 권리 분석, 경영 마케팅, 중개, 컨설팅, 금융신탁 이렇게 나와 있죠. 2장부터 6장까지가 여기서 말하는 무슨 활동? 거래활동이 되는 겁니다. 거래활동이 되고 실장이 뭡니까? 정책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와 거래는 민간 부분의 활동이고 이 소유와 거래 활동을 규제하는 것 이게 무슨 활동이 되겠어요? 행정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행정활동이 구체화되면은 이게 정책화되겠죠. 그래서 행정활동을 우리가 무슨 논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정책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은 민간 부분의 활동이 될 것이고 또 하나 무슨 활동? 정부 부분의 활동인 행정 활동이라는 정책론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3편이 이 강론이라는 게 달리 표현하면은 부동산 무슨 논이다? 활동론이고 2편이 현상론으로서 경제론이고 4편이 거래활동에서 독립시킨 감정평가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여기서 사실 3편 부동산학 강론은 이것은 쪽수가 많고 좀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출제될 분야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 분야가 아닙니다. 특히 2편의 경제론과 4편의 뭐죠? 평가론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에서 18쪽 지금서부터 한번 강의를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연구 대상은 일단은 부동산 활동과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그럼 부동산학에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이 뭐냐? 를 간단히 봅니다. 연구 목적이라는 것은 김영진 교수라는 분은 능률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창석 교수는 바람직한 무슨 활동의 전개? 부동산 활동의 전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능률화 내지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의 전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짚고 나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능률화라는 말이 뭐냐? 능률화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부동산 활동은 소유 활동과 무슨 활동으로?
거래 활동으로 나눠질 때에 이 능률화라는 개념은요, 경제학적 개념입니다. 정확한 경제학적 의미에서 말하면 인풋, 투입과 아웃풋, 산출의 상관관계를 능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투입과 산출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A라는 사람은 A와 B가 있는데 노동을 1시간 했습니다. 노동 1시간을 투입해서 A라는 사람은 제품을 20개를 만들어내고 B라는 사람은 제품을 15개를 만들어냈을 때 누가 더 능률이라 표현을 하죠? 20개 만든 사람을 더 능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여간 투입과 산출의 상관관계인데 이 의미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학에서 정리할 능률이라는 것은 소유 활동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게 능률이다 표현을 하죠? 최유효 이용을 하는 것, 이걸 능률이다 표현하고 거래를 활동을 할 때는 거래 질서에 확립을 하는 것을 우리는 능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유 활동을 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하고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은 감정평가론에서도 언뜻 배웠지요. 이거 부동산학의 고유한 용어로서 종종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최유효 이용이란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선이자 최고의 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론으로 말하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걸 말하죠? 최선이고 최고로 이용하는 것, 이 정도로만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이고 최고로 이용할 때 우리가 이것을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김영진 교수라는 사람은 소유 활동은 최유효 이용을 하고 거래 활동을 할 때는 거래 질서를 확립을 하는데 이러한 얘기들을 그 후배 교수인 이창석 교수는 선배 교수가 한 얘기를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 학문적 목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다면은 이렇게 능률화를 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코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학문이라는 것이 부동산학이 성립된 사상적 배경이 뭐냐는 얘기예요. 사상적 배경이 뭐냐? 자,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부동산과 누구와의 관계죠? 인간과의 관계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했어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이 부동산 활동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이라는 자연이 인간을 괴롭힙니까? 인간이 자연이라는 부동산을 괴롭힙니까? 누가 누구를 괴롭히죠? 인간이 자연을 괴롭히죠. 그럼 자연은 가만히 있어요? 반드시 인간을 응징하고 보복을 해요? 그럼 인간이 자연을 괴롭히면은 자연은 그냥 가만히 죽은 소처럼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반드시 그 자연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응징을 하고 보복을 해요? 누가 더 힘이 세요? 인간이 힘이 세요? 자연이 힘이 세요? 자연이 훨씬 센 거예요. 힘이. 반드시 자연은 인간에게 보복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가이아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가이아라는 것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신입니다. 대지의 신. 한마디로 지구의 신이 누구예요? 가이아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좋아집니까? 악화됩니까? 아주 안 좋아지겠죠? 이렇게 관계가 악화될 때에 이걸 아닌 말로 이걸 부동산 뭐라고 표현하고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동산학이 성립된 배경은 뭐냐? 인간과 부동산이라는 자연이라는 이 부동산이 사이좋게 살았으면요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이라는 부동산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학문적 접근을 하기 위하여 생긴 게 바로 뭐라고 해요? 부동산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생긴 사상적인 배경과 학문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관계된
관계가 악화된 것을 못하고자 개선하고자. 다시 말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떠하고자 하는 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관계의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학문적 뭐라고요? 목적이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럼 궁극적인 부동산학의 목적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으로써 김영진 교수는 소유 활동을 할 때는 최유유 이용을 하고 거래 활동을 할 때는 거래 질서의 확립이라는 능률화 내지 바람직한 무슨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을 전개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합시다 하는 것이 학문적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본 마인드입니다. 기본 마인드예요. 이런 것은 딱 정형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딱 정형화 시켜야 돼요. 딱 정형화. 학문적 목표가 뭐냐? 능률화 내지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의 전개를 통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떠합시다? 개선하고 회복합시다. 이게 학문적 목적이다. 넘어갈까요? 세 번째로, 여기서 뭐 길게 자꾸 늘어질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여기서 세 번째로 과학성과 기술성이란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과학성과 기술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 과학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과학성이라는 것은 논리적 무엇을 가졌을 때 체계성이 있을 때 이게 과학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논리적 체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숨이 일관된 논리적 체계를 갖춰야 이게 과학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런 논리적 체계성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김영진 교수는 능률화에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원리다라는 말을 썼어요. 어떤 말을 썼다고요? 원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원리. 이렇게 논리적인 체계성을 띄었다는 의미에서 원리라는 표현을 했고, 기술성이라는 것은 실무에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적용을 할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걸 기술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김영진 교수의 학문적 정의를 다시 보니까 부동산 활동에 대한 능률화의 원리 및 원리라는 말을 썼고,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기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어떤 학문이든 간에 그 학문으로서 정립되기 위해서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논리적 체계성이라는 뭘 띄어야 되고 과학성을 띄어야 되고, 아무리 숨이 일관된 정밀한 이론의 전개를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없다면은 그건 학문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존립하고 그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과학성과 뭘 가져야 된다? 기술성이라는 걸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영진 교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부동산 학이라는 걸 정착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예요? 선언을 한 거예요. 대외적으로 나도 학문으로서 과학성과 무슨 성을 가졌다는 것? 기술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원리라는 말을 썼고 그 응용 기술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학문의 성격이 뭐냐라고 보니까, 여기서 종합 김영진 교수나 아니면은 이정석 교수나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종합 응용 과학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할 부분이 뭐냐? 이 종합이다라는 얘기는 몇 개 이상을 믹스했다는 걸 말하죠.
두 개 이상이 믹스될 때 이걸 종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종합을 했다는 것은 몇 가지를 종합했는 거니 3대 측면이라는 걸 종합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3대 측면을 종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교과서 좀 이렇게 페이지를 한 2장만 넘겨보실까요? 넘겨보시면은 23쪽에 부동산학의 23쪽에 몇 대 측면이라고 나옵니까? 3대 측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더 간단히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한 장만 더 넘겨보실까요? 한 장만 더 넘겨보시니까 거기 부동산의 보충항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유형적 측면에서 거기 우측에 보니까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무슨 정책문의 기술적 개념이라는 것은 기술적 측면을 말하고 경제적 개념이라는 것은 경제적 측면을 말하고 법률적 개념이라는 것은 법률적 측면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3대 측면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기술적 측면, 두 번째가 경제적 측면, 세 번째가 법률적 측면, 이것을 우리가 3대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데 기술적 측면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느냐 이런 용어들이 종종 나오니까 기술적 측면이라는 것은 자연적, 물리적, 무슨적 또 공학적 측면이 기술적 측면이다 이런 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측면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말해놨어요. 몇 가지 측면을 말한다. 세 가지 측면을 기술적 측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과 또 하나 무슨적 측면? 공학적 측면을 우리는 기술적 측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에 기술적 측면은 무형적 측면이라고 표현됐어요? 유형적 측면이라고 표현됐어요? 무형이라고 했어요? 유형이라고 했어요? 유형이고 경제와 법률적 측면은 무슨 측면이다? 무형적 측면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3대 측면이라는 것이 일단은 이렇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다. 3대 측면이 뭡니까? 이건 뭐 출제 대상은 아닙니다만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측면이 3대 측면이 되겠죠. 이렇게 3대 측면이라는 게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학문적인 개념의 정립을 할 때도 몇 가지 측면에서 개념 정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개념 정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기술적 측면에 관련 학문 분야, 공학은 말 그대로 공학적 측면에서만 개념을 정리하면 되고 법률적 측면에 관련 학문 분야는 법률적 측면에서만 학문적 개념 정립을 하면 되는데 이 부동산학은 특이하게 몇 가지 측면을 이렇게 믹스하다 보니까 세 가지 측면을 믹스하다 보니까 개념도 몇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개념이 정립돼야 될 것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교과서 나온 그대로 기술적 측면에 관한 개념은 기술적 개념으로, 그렇죠? 경제적 측면에 관한 것은 경제적 개념으로, 법률적 측면에 관한 것은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으로 이렇게 개념의 정립을 할 때에 이런 개념이 몇 가지라고 해서 세 가지라고 해서 이걸 무슨 개념이라 표현하는 거죠? 복합 개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복합 개념이다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또 법률적 측면의 개념을 우리는 복합 개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기본산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원위치 가지고 19쪽을 보면 보충강의 부동산학의 성격이라는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 경험과학이고 실천과학이고 뭐 규범과학적 측면이고 비정밀과학이고 과학성 및 포괄성을 띈 뭐고 뭐 순수과학은 아니고 가상과학은 아니고 정밀과학은 아니고 이런 거 있지요. 이런 거 암기하려고 그러면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백날 암기합자 영양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암기하지 마세요. 지워버려요. 19쪽에 보충강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백날 암기해봤자 백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좀 앞으로는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안 나올 것만 해봤자 뭐합니까? 필요 없어. 넘어갈까요? 보충강의, 이것도 생략하세요. 20쪽 보면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나로 해서 아주 어려운 용어들이 구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거 할 시간 있으면 다른 것도 해야 돼. 나올 것만이. 그러니까 일단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안정감 기수하고 what before도 있죠. 여기서 정의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21쪽에 보면은 부동산 학예 연구 분야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1쪽. 나왔죠? 그럼 부동산 학예 연구 분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뭐라고 그랬어?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근데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쪼갰어. 쪼개니까 몇 가지로 쪼갰느냐? 기초 분야,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셋으로 쪼갠 거예요. 기초 분야,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쪼갰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정리하실 것은 결정 분야의 내용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 결정 지원 분야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죠? 결정 분야는 뭡니까? 위에 보니까 부동산 결정 분야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줄여서 무슨 분야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 분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결정 분야라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의사결정 분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결정 분야는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분야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투자결정, 금융결정, 개발결정이 있다. 그 순서 2번에 보니까 의사결정의 순서로는 일단 무슨 결정부터 하고 투자결정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럼 투자결정부터 한다는 것은 투자할까요 말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투자합시다. 좋다. 그럼 투자를 하면은 두 번째 무슨 결정을 한다? 금융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이게 금융결정이야.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주식을 발행해서 할 거냐? 회사채를 발행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아니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이런 식의 두 번째 의사결정이 무슨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금융결정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 최종적인 개발결정이 이루어진다. 좋다. 그러면은 자금 조달은 이러이러하게 하자. 그럼 이걸 개발을 하는데 외주를 줄 거냐? 내가 개발할 거냐? 분양을 할 거냐? 임대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개발과 관련된 그런 여기서 정리해서 일어나고 의사결정 분야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투자결정, 금융결정, 개발결정이 이것이 바로 의사결정 분야다.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서포팅하는 결정 지원 분야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부동산 상담과 부동산 관리,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평가 네 가지가 바로 뭐라? 결정 지원 분야다. 여기에서는 결정 분야는 세 가지고 결정 지원 분야가 네 가지가 있다는 것 이것만 딱 입력을 일단 해보자는 얘기예요. 시대 때 한번 출제가 됐어. 무슨 분야? 다음에서 의사 결정 분야끼리 짝 지어진 건 뭡니까라는 식으로 한번 출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를 구분해서 정리하시고 기초 분야는 입력하지 마. 왜?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 구분만 하면 나머지는 뭐다? 기초 분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자는 얘기야. 우리가 쉽게 어렵게 하는 게 좋아요? 쉽게 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쉽게 하자고요. 어렵게는 다른 민법이나 이런 거 어렵게 해. 민법이나 공법 같은 거 어렵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민법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고 했어요. 학교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고 했어요. 민법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고 했어요. 학기로는 대충 해도 70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공부해야 돼. 주눅 들어서 공부할 이유 있어? 그렇죠? 자신감 가지고 딱 해서 금년에는 가볍게 이거 중개사 가볍게 하자. 무겁게 하지 말고 무겁게 공부한다고 안 될 게 냅게요? 냅니까? 절대 안 내버려 주눅 들면은. 그러니까 가볍게 아주 마음 가볍게 이렇게 가지시고 가볍게 즐거운 마음에서 이렇게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시간 많습니다. 9월 셋째 주까지 우리가 주어진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쉴 때는 쉬시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시고 하시되 꼭 무엇을 반드시 하라? 복습은 반드시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복습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하루 그 공부 여기서 뭐 강의 들으시고 학회 나와서 여러분 내가 항상 시쳇말로 숨 몇 번만 쉬면 어떻게 머리가 그냥 개운해지고 맑아진다고 그랬잖아. 하루 제껴버리면 이게 일주일이 제껴지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한 것은요, 그날 정리를 하세요. 그걸 습성하시면은 이 공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안 하시다가 그냥 강의만 듣고 안 하시다가 한꺼번에 멍청한 거죠. 이렇게 벼락 공부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날 한 것은 그날 이렇게 완전하게 정리를 하시면은 이 시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몇 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100점 맞아야 돼요? 60점만 맞아야 돼요?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야. 그렇지요?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지 마. 100점 맞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중압감에 그냥 시달리는 거야. 공부하시다가.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압감에 시달려서 나중에 내 스스로가 지치게 돼. 지금 얘기가 아니라 몇 월 달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7월달, 8월달 얘기야. 그럼 한참 남았으니까. 그 다음 얘기고 이것은요. 어쨌든 여기서 정리할 것은 결정 분야 3가지와 결정 지원 분야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보니까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와 기초 분야는 각각 독립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 무슨 관계가 있다? 의존적 관계가 있다는 것, 이 정도 체킹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번에 보니까 여기서 접근 방법이 있는데 페이지를 넘기니까 이쪽을 보세요. 종래 접근이다 해서 분산, 중점, 종합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 부분에 적히니까 뭐냐? 분산식 접근이 뭐냐? 요 개념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돼. 분산이 뭐고 중점이 뭐냐? 요것만 딱 짚고 넘어가면 돼. 분산식 접근에서 1번을 보니까 일반적 주변과학에 의하여, 그럼 참고로 일반적 주변과학이 뭐냐? 우리가 3대 측면이라고 그랬죠? 3대 측면. 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건 공학이죠. 법률적 측면과 관련된 건 법학이죠.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건 경제학이죠. 이런 의미에서 법학, 경제학, 공학을 일반적 주변과학이다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출제 대상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각 밑줄거예요. 각 학문별로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할 때 각 학문별로, 그러니까 법학이나 경제학이나 공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특정의 학문이야. 특정의 학문이니까 법학이면 법학, 경제학이면 경제학, 공학이면 공학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특정의 학문별로, 개별적이야. 특정의 학문이니까 개별적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은 경제학이라는 각 학문, 특정 학문에서 경제학 분야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일정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의 학문별로 거기에서 전체적이 아니라 특정 학문의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정 부분으로서 접근할 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분산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분산식 접근을 할 때에는 부동산학이 독립된 학문 분야로 존재하는 게 아니겠죠. 경제학의 일부로서 존재하겠죠. 법학의 일부로서 존재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공학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산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독립된 학문적 접근이 아니다. 이 정도만 툭 정리하시면 되겠고, 중점식은 1번에 써줍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은 입구현식 하지 마. 머리 아프니까요. 2번 중점식에서 보니까 1번 상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학과 밑줄자 특정 측면에 중점을 두는 거야. 특정 측면. 그러니까 이 연구 범위가, 접근 범위가 좀 더 넓어졌죠. 특정 측면이야. 특정 학문이 아니라 특정 측면으로 이렇게 특정 측면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중점식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경제적 측면 하면은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학문 분야가 경제학도 있을 것이고, 경영학도 있고, 재정학도 있고, 회계학도 있고, 토지, 경제학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야. 이 전체 학문이 특정 측면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특정 측면의 특정의 개별적 학문으로 접근할 때는 뭐고? 분산이고, 그 전체적 측면으로 접근할 때는 뭐가 되는 것이고? 중점식이 되는 것이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종합식이라는 게 나왔죠. 나머지 걸 여러분이 읽고 싶으면 읽으세요. 근데 지금은 나머지 읽을 이유가 있어 없어? 읽지 말고 이 개념만 딱딱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아닌 말로 영양가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요번에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가장 출제될 확률이 높은 분야 있죠. 예? 출제될 확률이 높은 분야 제가 딱 80%만 찍어드릴 테니까 그 분야만 1월, 2월, 3월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달달달 볶으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다른 뭐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거 손대지 말고 1월, 2월, 3월 달에는 제가 80%를 찍어드릴 테니까 강의를 하면서 그 분야만 달달달 하시란 말입니다. 그 분야만요. 달달달 했으니까 내 거로 완전히 만들어버려. 그러면 4월 달부터 공부하기가 아주 편해. 민법하고 학계로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다른 것 좀 못하더라도 상관없어. 일단 뭐서부터? 1차 과목서부터 확신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식 조건은 뭐냐? 쭉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가고 1번 밑에 온가로 있죠. 밑줄 그십시다. 부동산학을 무슨 측면으로?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측면이 무슨 개념으로 이해하고?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측면의 이론을 토대로 부동산학의 이론을 구축하려는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중점식보다도 접근 범위가 더 확대가 됐죠. 중점식은 특정 측면이었는데 종합식이라는 것은 왜 종합이라는 말을 붙어있어요? 3대 측면이다 이런 얘기야. 3대 측면이 뭡니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죠. 이렇게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측면이라는 3대 측면에 무슨 개념으로 학문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복합 개념으로 학문적 접근을 하니까 이걸 무슨 식이라 표현을 하는 겁니까? 종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활동과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여러 주변과를 제대로 밑줄 쫙 못하여 제대로 시스템화 한다고 했어요. 시스템화 한다. 그러면은 시스템화 한다는 말이 뭐냐? 이 복합 개념에서 각 측면은 서로 영향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죠?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얘기죠. 각 측면은 서로 상호간의 영향을 어떻게 하죠? 주거니 받거니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각 측면은 아까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에서 기초 분야와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도 서로 간에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각 측면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때 이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게 뭐가 됐을 때 이걸 체계화시키면은 체계화를 시켰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시스템화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스템화 됐다는 건 뭡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끼리 이걸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켰을 때 이게 우리가 시스템화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로 복합 개념이라는 것은 이거 정리할 것 딱 핵심은 이거야. 복합 개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논적 사고다. 무슨 논적 사고다? 시스템 논적 사고다. 고로 여기서 정리 딱 두 가지. 종합식 접근 방법은 복합 개념에 의한 접근이고 복합 개념은 무슨 논적 사고다? 시스템 논적 사고다. 고로 종합식 접근이라는 것은 무슨 논적 사고? 시스템 논적 사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요것이 밑에 세 번째가 이게 두 번 출제된 거야. 7회 때하고 10회 때.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학 이론의 체계적인 틀을 구축하는 근간이 되고 가장 유효한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단기간 내에 정착시킨 접근이 뭡니까? 이 종합 접근이 누가 한 거야 이게? 김영진 교수라는 사람이 한 접근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최초로 부동산학 이론이라는 것을 들여온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김영진 교수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김영진 교수가 종합식 접근을 했다는 얘기야. 종합식 접근을 통해서 부동산학을 독립된 학문 분야로 이렇게 정립시켰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단기간 내에 부동산학이라는 것을 이론화시키는데 공헌한 접근 방법은 뭡니까? 뭐예요? 무슨 식이에요? 종합식. 또 나와 이제 이거.
2번 나왔으니까 더 이상 안 나와. 3번 나오면 반칙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히 정리할 것은 종합식 접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개념에 의한 접근이고 복합 개념에 의한 접근이고 이건 시스템적 사고방식에 의한 접근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학문적 이론화시키는데 가장 공헌한 접근 방법이 뭐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23쪽에 보니까 부동산학 접근 방법이 비교 정리해서 뭐 장단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런 거 백날 해봤자 영양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하지 마. 나오면 내가 책임을 졌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접근 방법 끝내고 좀 쉬었다가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는 거 있죠? 지금까지 딱 한 번